안녕하세요. 부어실 김현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선입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매주 금요일마다 하게 됐는데요. 네네, 예. 제일 기대되는 또 시간이기도 해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 또 얘기해 볼까요? 판더팬 관련해서 이제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서 특히 이제 폴 머슨이라고 과거 이제 아스널의 레전드였던 분이 이제 테너 판더팬 영입 안 하고 뭐 했냐. 네, 예,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화제가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맨유가 뉴캐슬전에 이제 참패를 당하면서 지금 테너 감독에 대해 말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맨유는 총체적 네, 난국이거든요. 뭐 부상도 많지만은 심지어 이제 리그컵에서 뉴캐슬한테 패했을 때는 뉴캐슬도 로테이션을 대거 돌렸어요. 네, 특히 이제 맞습니다. 오른쪽 풀백인 크라프트를 센터백으로 배치하고 또 제가 더밋 나오는 경기 거의 보기 힘들거든요. 네, 근데 더밋도 센터백으로 나오고 그랬음에도 0대 3으로 대패를 당했다 보니까 더 이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또 하필 지난 맨체스터 더비 이후로 또 2연패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또 타격이 큰 것 같아요. 예. 그렇다 어떤 내용으로 또 이야기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메뉴 구단주라면 테나 감독에 꼭 이 질문을 할 거다. 왜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저 미키 판더펜을 영입하지 않았냐? 근데 이 이유도 납득이 가요. 왜냐면 테나 감독이 네덜란드인이고 판더펜 선수도 네덜란드 선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분명 네덜란드 선수를 잘 데려고 오고 자국 리그 선수를 잘 쓰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훌륭한 선수를 왜 영입 안 했냐는 거죠. 예, 뭐, 물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반론을 제기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테나 감독의 센터백을 영입할 생각이 없었던 건 네. 아니었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김민재 영입하고 싶어 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김민재 에이전트도 알고 있고 하다 보니까 들은 얘기가 있는데, 가장 많이 스카우트를 보낸 팀은 맨유였어요. 그 다들 지금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구단주가 이적 자금을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그 글레이저가 돈을 안 쓰려고 네.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 김민재가 타겟이었으니까 아무래도 뭐 판더팬까지 쳐다보지 않은 거는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긴 하죠. 그러면서 이제 폴머슨이 맨유에 지금 제대로 된 중앙 수비수가 없다. 물론 김민재 선수 영입이 무산이 되면서이기도 하지만 메가이어 옆에 30살짜리 선수가 뛰고 있다. 바라니 몸 상태도 성하지 않고 린델로프는 솔직히 말해 진짜 센터백이 아니다. 지금 최고 센터백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또 문제점을 꼭 집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그때도 그 맨유가 어쨌건 간에 김민재 선수보다는 다른 쪽 영입을 먼저 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바란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존재 때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둘이 원래는 주전 센터백들이었고 거기에 이제 백업을 설 선수를 영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후순위로 밀리게 된 거죠. 김민재 선수가 공격수와 미드필더 영입이 더 급했었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바란도 부상으로 계속 당하고 있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지금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고 그러니까 주전 센터백 두 명이 나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더펜이 더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그의 몸값이 이 3,400만 파운드, 약 500억 원에 이제 불과했다는 건데 이 폴머슨도 이야기하는 게 8천만, 9천만 파운드도 아니고 3,400만 파운드 선수인데 맨유는 대체 영입을 왜 안 했냐 이거죠. 예, 뭐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보다 더 싸니까 네. 만약에 김민재가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판더펜을 조금은 고려할 필요성은 있긴 했었죠. 근데 판더펜 선수가 이렇게 잘할 줄 아무도 몰랐던 거잖아요. 네. 아, 물론 뭐 분데스리가에서는 이 선수가 네. 굉장히 그러니까 알짜배기형 선수로 알려져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제 예상치도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바로 그죠. 잘하는 거긴 하죠. 실제로 이 테나 감독에게 이제 폴머슨이 물어보고 싶다는 이유가 테나 감독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에레디비시 출신 선수들을 또 많이 영입을 했잖아요. 예, 뭐 그러니까 워낙 많죠. 일단 네. 뭐 안토니 같은 경우가 본인이 직접 키웠던 선수고 또 이제 암라바트하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도 본인이 직접 키웠죠. 물론 뭐 그 암라바트는 아약스에서 키웠던 선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위틀레이트 시절에 네. 본인이 이제 현재 스타로 키워낸 선수고 오나나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메이슨 마운트 같은 경우도 첼시 시절에 비테스에서 임대로 뛰었던 적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은 아니지만은 지난 시즌에 임대로 잠시간 활용을 했었던 베오르스트 역시도 이제 그 네덜란드 리그 출신이고 또 이제 그 에릭센도 아약스에서 네. 뛰었던 선수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말라시아 역시도 페이노트에서 영입한 선수다 보니까 지금 네덜란드 리그에서 뛴 선수만 무려 8명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왜 판더펜은 영입을 안 했냐라는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판더펜 같은 경우는 LADBC FC 폴렌담 선골 유수 출신이잖아요, 또. 예, 그렇죠. 거기서 플랜탐에서 물론 이 선수가 어렸을 때 아약스 유니폼을 잠깐 입고 아약스랑 뛴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아약스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 그때는 입단 테스트만 받았던 것 같아요. 플랜탐에서 계속 있다가 이제 볼프스부르크로 이적하게 됐는데 어쩌면은 플랜담이 이제 그 LADBG는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때 그러니까 2부 당시에는 리그였거든요. 이부였잖아요. 예, 네. 2부 리그였기 때문에 못 본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긴 근데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그렇다고 치면 그래도 연령대 대표팀을 계속 뛰었단 말이죠. 자국 리그에. 21세에 또 소집이 되어서 11경기를 출전을 했는데 그때도 안 봤던 것이냐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물론 연령대별 대표팀까지 안 봤을 수도 있죠. 예, 근데 사실 또 테나그 감독이 바이언에서 그 2군 감독을 했던 경력도 있기 때문에 물론 볼프스부르크에서 뛸 때는 이미 거기를 떠나 있긴 네. 했었지만은 네트워크는 있었을 가능성은 있긴 하죠. 예. 네, 또 판더펜 선수를 영입 안 한 데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 건 이 판더펜 선수가 토트넘 영입 비하인드가 전해졌는데 이 수석 스카우터죠 가바니니가 네. 판더펜이 일찍이부터 자기 눈에 띄었는데 이게 홀란드의 수비 버전인 선수였다라고 표현을 또 했어요. 조금은 뭐랄까 부딪히는 유형의 거기다가 이제 폭발적인 스피드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느낌이 나는 거는 있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토트넘에서 영입했을 때 사실 메디슨 같은 선수는 따로 스카우트 내용이 많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워낙 알려진 예. 선수기 때문에. 하지만 판더펜 같은 선수를 영입할 때는 이제 이 구단 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 선수가 정말 잠재력이 있는 부분을 설명할 때 이런 부분을 또 언급했다고 해요. 엘링 홀란을 본인이 10대 시절 때부터 지켜봤는데 마치 판더펜을 봤을 때 그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예. 포지션은 다르지만 홀란의 수비수 버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필해서 이 판더펜 선수를 토트넘을 영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가바니니가 떠난 상태긴 떠난 하지만은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스카우트 네트워크가 뛰어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유산에 남겨주고 갔어요. 예. 이 라이벌 팀의 레전드 감독 아르센 벵거 역시 판더펜 선수는 예전부터 눈여겨봤던 선수라며 칭찬을 또 했었는데요. 예, 벵거 감독의 어린 선수 보는 눈이야 워낙 뛰어난 걸로 유명했었으니까요. 예, 지금은 물론 축구판을 좀 떠나 있긴 하지만 그래서 해설 같은 것들만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이 사람의 그 축구에 대한 열정은 여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건 그 판더펜 얘기가 아스날 출신들로부터 계속 네. 나오는 거네요. 그렇다면 판더펜이 이 토트넘 이적 전에 분데스리가에서 어떻게 또 활약을 했는지 기록으로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예, 판더펜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빠른 스피드와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과 이제 패스 능력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선수였는데요. 볼프스부르크 시절에요. 왼쪽 풀백까지도 소화할 수 있었던 선수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기 왼쪽 그래프가 프로그레시브 볼 캐리, 그러니까 5m 이상의 볼을 끌고 전진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저거 자체가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을 정도로 네. 볼을 끌고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고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더라도 확실히 그러니까 캐리 앤 드리블 볼륨하고 이제 링크업 이건 연계에 관련된 거거든요. 예, 그리고 볼 리텐션은 이제 볼을 키핑하는 능력 이쪽이 강점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만 이제 이 선수가 조금은 분데스리가 시절에 단점으로 지적됐던 게 공중볼 관련된 부분은 정말 약점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특히 에어리얼 듀얼 퀀터티 이거는 양적인 부분인데 이게 수비수들 중에서는 2%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떨어지는 지표를 확연히 기록했었죠. 적긴 하네요. 이 그래프상에서도. 네. 근데 그래도 이 부분도 프리미어리그 와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긴 해요. 물론 여전히 공중볼이 최대 네. 약점이 있긴 해요. 이 선수의. 그렇지만 발이 또 강점이고 그 부분을 로메로가 또 보완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리네커와 리차즈가요. 판더펜과 로메로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파트너십을 보이고 있는 수비수다라고 또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 이 두 선수가 그러니까 사실 토트넘이 가장 라인을 높여서 그리고 압박을 가장 강하게 하는 팀이잖아요. 이거는 기록상으로 다 네. 나온 거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은 이 두 명이 뒤를 다 커버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둘 다 빠르다 보니까 그 커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리네커는 이보다 더 좋은 수비 파트너십은 없다. 맨체스터 시티도 물론 최고의 파트너십을 보이고 있지만 많이 바뀐다. 맨시티 예,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지만 토트넘은 이 둘이 온전하게 지금 최고 수비 조합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했어요. 다만 그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아킬레스건이기도 하죠. 네, 이제 부상으로 한 명이 빠졌을 때 이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또 보이기도 하는 거겠죠. 다이어가 등장해야죠. 아, 큰일 납니다. 예. 그리고 이 리차즈는 오히려 판더펜이 온 후로 로메로까지 더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이 로메로가 좀 감정적인 부분이 좀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히려 판더펜이 들어온 이후로는 좀 침착하게 자기 포지션에서 그 균형을 잘 잡으면서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고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예, 뭐 이거는 저는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로메로한테 부주장을 주면서 조금은 책임감을 네. 안겨준 것도 예전에는 그러니까 로메로가 욱해서 막 그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가 카드 받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줄이게 된 데다가 또 옆에 다이어 팀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거기다 커버해야 되는 영역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딱 보면은 로메로의 히트맵을 보더라도 예전에는 로메로가 3백을 오른쪽에 있었는데도 왼쪽까지 다 커버를 했어야 네. 됐어요. 근데 지금은 딱 본인의 구역만 커버를 하면 돼요. 왜냐면 이쪽은 판더펜이 확실하게 막아주니까. 그러다 보니 무리한 태클을 할 필요성도 줄어든 거죠. 결국에는 이 경기 안정감이 생기다 보니까 이 화도 좀 줄었다는 말씀이시겠죠? 예. 리오 퍼디난드도 똑같은 의견을 표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비 조합을 꼽자면 이 판더펜과 로메로를 뽑을 수 있겠다. 그들은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고 특히 판더펜 선수를 굉장히 또 극찬했는데요. 본인이 네덜란드 대표팀에서 데뷔전을 실제로 10월에 처음 대표팀 데뷔전을 치렀잖아요. 예. 그 데뷔전도 봤고 프리미어리그 경기도 가까이서 2번을 봤는데 이 젊은 센터백 치고는 굉장히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라서 놀랍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네덜란드 데뷔전은 그렇게까지 인상적이진 않았는데 어쨌건 이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을 보면 그렇죠. 예. 네, 디 애슬레틱 또한 이 로메로와 판더펜 조합이 토트넘의 팀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기사로 또 한번 조명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그게 이제 장면화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설명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빠른 센터백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공격적인 수비 라인을 올릴 수 있고 압박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인 건데요. 네, 실제로 경기 장면을 통해 설명드리자면요. 이 판더펜 선수가 들어오는 토트넘이 정말 공격 가담에서 더 활발해진 게 맞고요. 판더펜 선수가 실제로 볼을 끌고 올라가는 장면뿐만 아니라 롱패스로 공격 전개를 해주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예, 뭐 일단 이 장면 같은 경우는 판더펜 선수가 하프라인 밑에서 과감하게 중앙까지 드리블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근처까지 와서는 손흥민 선수한테 이제 패스 주고 이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돌아서면서 드리블로 치고 가다가 슈팅을 가져가는 장면인 거죠. 또 대지를 가르는 패스가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이어서 두 번째 장면은 또 루턴타운 경기에서 나왔던 장면인데 이번에는 하프라인이 아닌 직접 박스 근처까지 볼을 끌고 올라와서 공격을 또 하는 모습도 보였죠. 그렇죠. 예. 이게 그래서 박스 근처까지 와가지고 히샬리송한테 패스를 주고 이걸 히샬리송이 땅볼 크로스 보낸 거를 메디슨이 이제 슈팅을 가져간 장면이었죠. 여기서 이제 판더펜의 강점인 볼 캐리 능력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사실상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이 판더펜 선수였습니다. 예. 네, 또한 최근 풀럼전에서도 이 같은 모습이 한 번 등장했는데요. 판더펜 선수가 볼을 끌고 직접 올라가서 히샬리슨 선수에게 볼을 내줬고요. 히샬리슨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내준 거를 슈팅까지 가져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판더펜의 어쨌건 간에 토트넘에서의 최대 효과는 바로 이제 라인을 올렸을 때 커버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그 리버풀하고 토트넘 경기에서 사실 저기 보시면은 완전히 올라와 있고 그러다 보니 여기서 이제 끊겼을 때 이게 우두기가 올라오다가 끊기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리고 살라가 전진 패스를 줬을 때 이게 상대 공격도 이었고 토트넘 수비도 이었어요. 2대2 상황이었는데 판더펜이 빠르게 가가지고 학포한테 연결되기 전에 끊어내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카리오 골키퍼한테 백패스 주는 거였고요. 근데 사실 판더펜 선수의 장점 중 하나 빠른 스피드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판더펜은 그냥 스피드 빼면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긴 해요. 스피드가 가장 큰 강점이긴 해요. 이것 때문에 볼 캐리도 가능한 거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홀란 선수와 또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한 거죠. 앞선에서.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판더펜의 또 다른 강점이 바로 이제 정확한 태클인 건데요. 이것도 사실 빠른 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태클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 상대가 드리블을 칠 때 워낙 빠른 발로 쫓아가다 보니까 앞에서부터 이게 그 백태클 형태긴 하지만은 몸은 이미 앞에 있기 때문에 볼만 이렇게 걷어낼 수 있는 거죠.
네, 실제 올 시즌 아스날의 윌리엄 살리바 선수와 이 미키 판더펜 선수의 기록을 비교하는 것이 또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둘의 스타일은 완전히 정반대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네. 어떤 의미에선 비교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판더펜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부딪히고 직접적으로 태클하고 이런 유형의 센터백이라면은 살리바는 대부분 자리를 지키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유형의 센터백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전진 패스라던가 또 이제 공중볼은 확실히 살리바가 압도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볼 리커버리 능력에 있어서 살리바가 앞서는데 반해서 패스라던가 슈팅이라던가 그리고 공격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태클 관련된 것 이런 것들 드리블 이런 것들 그리고 그라운드볼 이런 것들이 강점이 있는 거죠. 클리어링도 그렇고요. 전반적인 플레이를 주도하는 데 있어서 이 판더펜의 이 수치가 더 눈에 띄는 게 많다는 것이겠네요. 예. 근데 뭐 패스는 둘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살리바도 워낙 패스를 잘하는 선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차이가 나는 거는 판더펜이 태클이라던가 드리블이라던가 그라운드볼의 강점이 있다면은 살리바 같은 경우는 예, 공중볼과 또 이제 실수를 좀 최소화하는 부분들의 강점이 있다는 거죠. 네, 또 눈에 띄는 기록이 하나가 있는데요. 판더펜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태클 2위를 기록 중입니다. 예, 근데 뭐 1위에 있는 선수는 거의 나오지 않은 베시죠. 예, 거의 심지어 그 토트넘전에서 두 골을 네. 선물해준 선수인 건데요. 어쨌건 간에 뭐 판더펜이 18번의 태클을 시도해서 17번을 성공시키면서 94%에 달하는 태클 성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눈에 띄는 게 그 태클에 성공 중인 10명 수비수 중에요. 3명의 토트넘 선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이 태클을 시도했을 때 단 한 번의 파울도 없다. 즉, 깔끔하게 태클한다. 네, 정말 예. 그건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게 그가 다 그 워낙 빠른 스피드로 앞쪽에서부터 제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전의 활약도 또 눈부셨습니다. 예, 뭐 이 경기에서 일단 패스 성공률을 무려 99%를 기록을 했고요. 또 이제 볼 터치도 111회, 태클 2회, 그리고 또 이제 클리어링 4회, 그리고 소유권 1은 횟수가 3회, 또 이제 드리블도 2회 시도해서 2회 전부 다 성공을 시켰는데요. 저는 사실 이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요. 지난 라운드에서는 10라운드에서는 볼 경합을 5회 이상 기록한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성공률인 90%를 기록을 했는데 근데 판더펜의 제가 약점이 공중볼이라고 했잖아요. 실제 네. 이번 시즌도 공중볼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경기에서는 5회 시도에서 4회를 따내면서 80%의 성공률을 기록했다. 이 부분은 이 선수가 그러니까 저는 공중볼이 늘어날 그럴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키가 193이에요. 이미 뭐 신체적 조건이 워낙 출중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포지셔닝만 조금만 더 잘 네. 가져가면은 공중볼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여러모로 김민재 선수랑 유사점이 있어요. 스타일적인 부분에서. 네, 굉장히 플레이를 보면 또 많이 떠오르는 부분이 있긴 예. 해요. 네. 근데 김민재 선수도 원래 공중볼이 최대의 약점이었어요. 네. 그가 고등학교 때 은사분도 김민재 다 잘하는데 공중볼이 조금 약점이다 그랬고 그래서 헤딩골도 정말 없는 선수였는데 그래도 지난 시즌 뭐 나폴리에서 2골을 넣기도 했었고요. 이번 시즌도 공중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거 왜냐면 김민재 선수도 기본적으로 키가 크고 네,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공중볼을 잘 따낼 그런 잠재력이 있는데 단지 이제 그 포지셔닝 문제 때문에 조금 너무 공격적으로 나가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공중볼은 최대한 지키고 있을 네. 때 더 많이 따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거였는데 판더펜도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더더욱 판더펜 선수의 능력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앞으로가 기대되는 판더펜 선수 토트넘 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토트넘은 7일 화요일 새벽 5시 첼시와 홈에서 또 경기를 앞두고 있고요. 예, 이 경기는 이제 뭐 포체티노 감독과의 제외로 네. 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경기고요. 11라운드 가장 늦은 경기잖아요. 네, 마지막 맞아요. 경기인데 또 이제 그 12라운드 가장 첫 경기 바로 이제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과 토트넘이 이제 맞대결을 가지게 되죠. 네, 코리안 더비 11월 11일 밤 9시 반
황희찬 선수와의 코리안 더비가 열리고요. A매치 휴식기 이후 11월 26일 밤 11시 아스톤 빌라와 홈 경기, 이후 12월 4일 또 하나의 빅매치가 열립니다. 맨체스터 시티와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사실 죽음의 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첼시도 어쨌건 뭐 까다로운 상대고, 거기다 특히 이제 토트넘이 유난히 첼시한테 조금 약했었잖아요. 네. 물론 뭐 투엘 감독한테 약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또 이제 에스턴 빌라는 최근 기세가 워낙 무섭고, 또 이제 맨시티 원정이 어떤 의미에서는 1위 결정전에 가까운 모습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웨스트햄과의 또 런던 더비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힘든 일정이기 때문에 더더욱 판더펜과 로메로 같은 센터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공격에서 메디슨과 손흥민이 중심을 잡아준다면 수비에는 판더펜과 로메로가 또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네, 토트넘의 우승 경쟁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한준TV에서 함께 확인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